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씁쓸하면서도 통쾌했던 하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장옥분입니다. 올해 68이지요. 명동 뒷골목 그 좁다란 사채시장 한 구석에서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일궈낸 것들이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잠시 멈춤하니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명동시장 바닥에 나온 건 31살 때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손에 쥐어진 건 겨우 돌 지난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시댁은 며느리가 남편도 제대로 못 건사했다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때 제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경동시장에서 채소를 떼다가 손가락이 시리도록 다듬고 또 다듬어 팔았어요.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점심은 늘 굶었습니다. 겨울에는 손가락 끝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텨낸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작은 거래들이 있다는 걸요. 저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돈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씩 빌려주며 이자를 받았지요. 물론 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조금씩 미천이 불어났습니다. 20년이 흘렀을 때 저는 명동 일대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채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낡은 양장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할머니였지만 장부 속에는 수백억 원이 오가고 있었지요. 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고 주식을 샀고 나중엔 작은 은행에 지분까지 사들였습니다. 그 은행이 바로 한별저축은행이었습니다. 제가 65%의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주인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 준호도 며느리 수진이도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아들이 제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랐거든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은행에 들어갔고 밤낮 없이 일하며 승진을 거듭했지요. 드디어 이번에 46의 나이에 한별저축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은행장이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취임식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며느리와 저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강남의 유명한 갤러리 관장 출신이었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화려한 여자였지요. 취임식 날 어머님 복장은 제가 준비할게요. 검정색 정장 하나 맞춰드릴 테니 그거 입고 오세요. 취임식 전날 수진이가 가져온 옷은 칙칙한 회색빛 투피스에 굽도 없는 검정 단화였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 같은 차림이었지요. 드디어 취임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회색 옷. 마치 아들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구석에 서 있으라는 무언의 명령 같았지요. 은행 대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신사들, 드레스 차림의 귀부인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그 가운데서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노파에 불과했지요. 수진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고 강당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메인홀이 아니라 창고처럼 생긴 작은 방이었어요. 여기서 대기하세요. 수진아, 여긴 어디냐? 식장이 아니잖아. 어머님, 수진이가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오시는 분들은 제게 유력 인사들이에요. 그분들 앞에서 어머님이 그 명동시장 냄새나는 말투로 촌스러운 행동으로 실수하시면 준호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조용히, 창피 안 당하게 뒷자리에서 박수나 치세요. 알아들으셨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손이 닳도록 일하고 밤새 울면서 버텨온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0원을 아끼려 밥을 굶던 날들. 겨울 찬바람에 손가락이 터져도 나무를 다듬던 새벽들. 그 모든 게 이 며느리 눈엔 명동시장 냄새였던 겁니까?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창피하냐? 창피한 게 아니라 수진이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만 참으세요. 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딸깍,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가버린 겁니다. 밖에서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먼지 냄새 나는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멀리서 취임식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의 아내는 저를 창고에 가둬버렸습니다. 창피하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때였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박철수 전무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요. 박전무. 한별저축은행의 실세이자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실소유주라는 걸 아는 극소수 인물 중 하나였어요. 여사님, 어디 계십니까? 취임식이 곧 시작하는데. 박전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창고에 갇혀 있네. 박전무. 취임식 잠깐 지켜봐줘.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 저는 30년 동안 사람을 봐온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단순히 시어머니가 창피해서 가둔 게 아니라는 걸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제게 유양원 팸플릿을 건넨 일. 며칠 전엔 준호가 엄마,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조심스레 꺼낸 일.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장부 숫자를 외우고 이자 계산을 암산으로 해내는 제가 치매일 리 없지요. 그리고 보름 전 우연히 수진이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300억이면 충분해. 어차피 노인네 명의로 된 거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취임식 끝나고 바로 진행하자고. 30분쯤 지났을까요? 폴더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사님, 박 전무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오늘 아침 수진 여사 명의로 30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담보는 여사님 명의로 된 서초동 빌딩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초동 빌딩. 그건 제가 20년 전에 산 제 재산의 핵심이었어요. 시세로 500억은 좋게 넘는 건물이었지요. 박천무. 지금 당장 그 대출 막아.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대출 실행 계좌가 수진 여사 명의가 아닙니다. K아트 갤러리 대표 이정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정훈은 수진이가 전에 일하던 갤러리의 공동 대표였어요. 준호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요. 며느리가 저를 창고에 가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취임식 혼란 속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저는 치매 노인으로 몰아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연남과 떠나려고 했던 거지요. 20분 후 박 전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이정훈은 현재 빚이 200억 넘습니다. 갤러리는 부도 직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정훈이 취임식장 근처 호텔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진 여사와 통화한 기록도 오늘만 15통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취임식 날,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날에 며느리는 제 재산을 털고 내 연남과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천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취임식 당장 중단시켜. 중단시키라고. 지금 당장. 저는 폴더폰을 끊고 창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낡은 문이 덜커덕거리며 흔들렸어요. 네 번째 발길질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강당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안에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장준호 신임은행장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강당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단상 위의 아들 준호, 맨 앞줄에 앉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 어머니,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뚱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의 취임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옥분입니다. 명동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온 늙은이지요.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며느리가 저를 창고에 가뒀습니다. 창피하니까 조용히 박수나 치라면서요. 엄마, 준호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준호야, 엄마 말 다 듣고 판단해라. 저는 아들을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한별저축은행 지분 65%를 보유한 실소유주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가 봐요. 최근 치매 증상이 치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 그렇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야 300억 대출 사기가 편했겠지요? 수진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 전무가 두 사람의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한 명은 은행 법무팀장, 다른 한 명은 경찰이었습니다. 장준호 은행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 전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 수진 여사 명의로 장옥분 여사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300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전무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엔 통화 기록이 떠 있었어요. K아트 갤러리 대표 이정훈과 오늘만 15통의 통화, 그리고 1시간 전 문자 메시지. 취임식 끝나면 바로 계좌 확인해. 300억 들어오는 즉시 우리 출발하자. 이게 도용입니까?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준호야,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내는 내 재산을 가로채서 내 연남과 도망칠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어. 아니에요. 오해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모함.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박 전무. 이거 재생해봐. 박 전무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곧 프로젝터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며칠 전 수진이와 이정훈이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로 몰면 돼. 변호사 말로는 치매 환자 서명은 법적 효력 없대. 그럼 우리는 깨끗이 빠져나올 수 있어. 영상 속 수진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억이면 빚 갚고도 남지. 그 돈으로 프랑스 가자. 강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여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바르르 떨 뿐이었지요.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수진이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안 돼요. 놔주세요. 준호야, 나 좀 도와줘. 수진이가 울부짖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샤넬 투피스가 비참하게 구겨졌지요.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아들은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됐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은행장이 된 건 내 실력 때문이야. 엄마, 돈 때문이 아니야. 그걸 잊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다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취임식이 엉망이 됐네요. 하지만
박 전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사님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일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은행은 물론이고 장 은행장님의 명예도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한 노신사가 일어났어요. 재계에서 이름난 회장님이었지요. 장 여사님, 30년 동안 명동에서 그 험한 시장 바닥을 버티시며 이만한 재산을 일구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어요.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피해서 창고에 가뒀던 그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제 인생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취임식은 1시간 늦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읽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명동 시장 바닥에서 손이 닳도록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어머니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이 은행을 이끌어가며 어머니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취임식이 끝난 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그래. 아들아, 우리는 함께 강당을 나왔습니다. 엄마, 앞으론 제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알았다. 준호야,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구속됐고 이정훈도 함께 조사를 받았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저는 조용히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시장 구석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단골 상인들과 차를 마십니다. 겉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며 숨어 살았는데 이젠 당당합니다. 명동 시장 냄새? 좋아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며칠 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파트로 이사 가요. 명동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니다. 준호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엄마 자리야.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한심했죠? 아니다. 넌 좋은 아들이야. 다만 세상을 좀 더 배워야 해.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이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도 명동 골목을 걷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낡은 양장을 입고요. 하지만 이젠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제 인생이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